에로 영화라고 하면 그저 야한 거 원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세간의 인식은 합법적 포르노지요. 스즈메의 문단속을 패러디한 아지매의 뒷문단속이니, 용의 눈물을 패러디한 용의 국물이니, 어쩐지 쌈마이하고 유머 소재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엄연히 한국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장르거든요. 한국 B급 영화 장르를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흔히들 에로 영화의 역사를 검열이 풀려서 등장했다로 정리하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한국 영화는 오랫동안 허가 산업이었고 그 안에서 에로 영화들이 통과 가능한 문법들이 발명됐고 그 문법이 멜로와 로코로 굳고 흥행 시스템이 되고 극장 밖 유통망과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진짜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한 게 하루 종일 여자 발만 빠는 영화도 있었어요. 이 나체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하야 오늘은 자유의 역사가 아니라 통제와 협상 속에서 만들어진 시장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60년대 초반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영화는 콘텐츠 산업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허가 산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영화는 그냥 찍어서 극장에 걸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장에 들어오려면 단계마다 관문이 있었던 거죠. 일단 영화 만드는 사람도 등록을 해야 되고 영화를 찍기 시작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극장에서 틀려면 아예 상영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허가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요. 상영이 정지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포스터나 광고 같은 홍보물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흥행이 될지 말지를 관객 반응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게 통과가 되려나? 이게 영화관에 걸리려나? 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화 제작은 그냥 창작이 아니라 일단 검열부터 통과하고 보자. 이게 돼버려요. 각본, 장면부터 포스터 문구까지 어느 부분이 걸릴지 예상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형성될 에로 영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보통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넓어지니까 야한 영화가 늘었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에 가까워요. 통제가 강한 구조였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특정 자극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 라는 영역을 찾아내요. 인간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내니까. 정치나 이념 쪽은 한번 걸리면 손실이 너무 크고 예측도 어렵거든요. 근데 풍속, 성 같은 영역은 잘리더라도 삭제하고 수위 낮추고 결말을 도덕적으로 만들고 홍보 문구를 순화하는 식으로 협상이 가능했어요. 정리하자면 에로 영화 시장은 자유의 확장만으로 생긴 게 아니라 통제 장치가 촘촘한 상태에서 그 통제와 공존하면서도 돈이 되는 문법을 발굴하고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인 199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영화는 자유롭게 찍고 파는 상품이 아니었어요. 허가를 못 받으면 아예 시장에 못 들어오는 구조였었죠. 그래서 제작자들은 통과 가능한 공식을 발명합니다. 그 공식이 70년대에는 멜로로 굳고 80년대엔 에로 시장으로 폭발하게 되지요. 자, 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멜로드라마 안에서 공식처럼 굳어지는 갈래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호스티스 영화 혹은 호스티스 멜로라고 부르는 장르입니다. 호스티스 멜로는 이름에서부터 보이다시피 그냥 좀 헐벗는 영화 정도가 아니에요. 70년대 멜로드라마 안에서 유흥업 종사 여성, 그러니까 호스티스나 작부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사랑, 구원, 추락, 비극 이것들이 반복되는 하위 갈래, 이걸 통칭해서 호스티스 멜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직업 자체가 아니라 역할이에요. 이 주인공은 도시로 들어오면서 생존이 불안정해지고 관계는 대체로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착취나 거래 구조가 멜로의 원인이 됩니다. 즉, 이 인물을 세워두면 불쌍하다, 슬프다, 아유 현실이 참 그렇다 이런 감정들이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즉, 호스티스 멜로는 야한 장면이 많으니 에로다 이게 아닙니다. 엄연히 궤가 다르지요. 노출이나 성적 암시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성이 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요거를 이제 멜로 문법으로 포장해서 관객을 끌어오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생기지요. 왜 하필 70년대에 이게 멜로의 정답처럼 굳어졌을까? 일단 산업 조건부터 봐야 돼요. 70년대는 TV 보급이 커지고 영화 시장이 흔들리고 검열도 강해지고 극장 관객을 다시 끌어오는 게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극장과 제작사는 확실히 돈 되는 공식을 원해요. 근데 호스티스 멜로는 그게 가능했던 거지요. 겉으로는 사회 드라마, 인간 드라마, 비극적인 로맨스처럼 포장이 되고 속으로는 관객의 호기심을 확실하게 건드릴 수 있어요.
이 배덕감의 모먼트인 것이죠. 특히 1974년 작품 별들의 고향의 대흥행을 기점으로 이 흐름이 확 커졌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작품이 잘 됐다가 아니라 그때 관객의 반응을 통해서 성과 도덕 사이에 모순된 이야기가 흥행력으로 검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5년 영자의 전성시대를 통해 더 확실한 입질이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다? 너도 나도 두 쫑구 빚고 있는 것 마냥 똑같이 찍어내죠. 비슷한 인물, 비슷한 사건, 비슷한 엔딩이 빠르게 양산돼요. 이게 핵심이겠지요. 호스티스 멜로가 성과 도덕을 어떻게 한 패키지로 묶어서 팔았는가? 이게 왜 먹혔는가? 첫 번째로 사실상 이 장르의 모든 영화들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최소한 평범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주인공이 배신, 가난, 도시로의 상경 같은 사건으로 점점 나락에 갑니다. 2단계, 살아남아야겠지요? 생존을 위해서 관계를 거래합니다. 남성들, 업주, 보호자, 연인 등등 어떤 형태로든 주인공의 삶은 관계의 가격표를 매기는 방식으로 굴러가고요. 3단계, 구원을 시도합니다. 사랑으로, 가정으로, 탈출로. 근데 실패하고 비극적으로 퇴장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효과가 뭐냐면 관객이 한 편 안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게 돼요. 멜로로서는 불쌍하다를 소비하고 장면과 설정으로는 구경하고 싶다 이걸 소비하게 됩니다. 자극과 면죄부가 한 세트로 들어오는 거지요. 두 번째, 도덕적 껍질. 이 당대의 성적인 장면들은 그냥 포르노 마냥 툭 나오는 게 아니라 대개 타락, 징벌, 회한 같은 도덕적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죄와 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검열 환경에서 제일 안전한 논리가 교훈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성적 코드를 쓰면서도 마지막에 도덕적인 잣대로 인물평가를 끝맺음합니다. 그러면 앞에 에로틱한 장면들은 줄거리에 필요한 묘사 같은 명분을 얻게 되지요.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검열을 통과하는 기술. 챕터 1에서 말씀드린 허가 산업이 여기서 적용되는데요. 성적 장면을 멜로의 증거로 만든다. 사랑의 대가, 희생, 배신의 결과로 배치하면 기능이 생기겠지요. 노출은 길게 끌지 않고 암시나 짤막한 시퀀스 정도로 그친다. 직접성보다 연상과 분절로 가면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결말을 비극으로 닫는다. 처벌 구조가 확정되면 교훈이 완성돼요. 홍보 언어는 늘 이중으로 간다. 겉으로는 사회고발, 인간 드라마, 슬픈 사랑. 근데 관객 유입은 성적 호기심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이중 홍보가 70년대 멜로 시장에서 반복됩니다. 결론적으로 70년대 호스티스 멜로는 성적 코드가 통제 환경을 뚫고 나온 표현의 자유의 기적 같은 게 아니라 통제는 받되 팔리는 방식으로 표준화된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70년대에 굳어졌기 때문에 80년대 에마 부인 같은 영화들의 경우 해당 장르에 대한 수요를 70년대부터 천천히 다져왔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한 장르가 아니라 아예 상업 영화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던 거겠지요. 자, 1982년으로 가봅시다. 영화 에마 부인의 등장은 말 그대로 사건이었는데요. 왜 사건이냐? 일단 숫자부터 박아보지요. 1982년 2월 6일 서울극장 개봉. 서울에서만 31만 5천 명이 넘게 봤고 그해 한국영화 흥행 1위를 찍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한 편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에마 부인은 13편까지 이어지는 시리즈가 됩니다. 야, 범죄도시도 지금 4편 나오고 욕먹는데 뭘 그렇게 말을 사랑하는 부인들이 많어. 그러니까 이건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 에로 장르가 프랜차이즈로 굴러간 첫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점이 검열이 풀려서 갑자기 야해졌다.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다는 건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퇴폐성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받고 수정을 거쳐서야 통과합니다. 심지어 제목도 원래 사랑애 말마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받아서 삼배마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삼배를 사랑하는 부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검열을 뚫고 나온 게 아니라 검열과 부딪히면서 겨우겨우 통과해낸 영화입니다. 70년대 호스티스 멜로가 만들었던 그 공식, 겉으론 멜로와 도덕, 속으론 성적 호기심. 에마 부인 또한 그 문법을 이어봤습니다. 부부관계와 욕망을 멜로의 언어로 포장하면서 관객을 설득하지요. 에마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화되고 포스터와 광고는 완전 성인 영화 같은 선언으로 단순 관람을 넘어선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버립니다. 뭐 술이라는 게 특별한 건가요? 하지만 미자 딱지 떨어지자마자 술 마시러 가는 게 하나의 이벤트처럼 자리 잡혀 있잖아요. 이제는 멜로 영화를 보러 왔다가 아니라 성인 영화 보러 왔다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것이죠. 그 특별한 경험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맞물립니다. 82년 초 통금이 풀리면서 심야 상영이 가능해지고 에마 부인은 자정 회차까지 돌면서 심야의 연인과 보는 영화가 됩니다. 영화 한 편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패턴이 만들어진 것이죠. 결론적으로 에마 부인은 70년대가 만든 성과 도덕 사이의 모순을 바탕으로 80년대 초반의 공격적인 홍보, 스타 배우들의 출연,
심야 상영까지 결합해서 성적 호기심을 대량의 티켓으로 바꾼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